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훈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에 관한 광주는 특별한 곳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듯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있게 한 바로 그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대부분의 얘기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장님께서 잠깐 언급되셨듯이 이제 7월 1일이면 민선 제8기가 시작되는데 민선 8기 시작 전에 지난 4년 동안에 생긴 제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보다 나은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얘기는 자치분권 성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자치분권 성과의 결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이 이제 민선 8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이 1948년도에 만들어지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1952년도에 하니까 여러분들 1952년도의 상황이 생각되시죠? 우리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지방자치 선거를 할 만큼 지방자치가 절박했냐? 그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시 대통령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그 당시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간선제로. 그래서 그걸 직선제로 바꾸는 우군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52년도 선거에서 60년하고 4.19 혁명에서 이제 제2국왕이 탄생하는데 그때까지의 지방자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가 달랐는데 하나는 지금은 시군구가 기초인데요. 당시에는 시읍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시읍면, 그러니까 읍면자치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청장님도 따로 뽑고 우리 의원님도 따로 선거를 뽑는데 당시에는 의원들만 뽑아놓고 의원들이 단체장을 뽑는 통합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단체장을 뽑아놓고 단체장은 시의회에 해상권을 줬고 시의회는 단체장을 불신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상호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10년을 거치게 되면서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는데 5.16 군사정변 그 당시에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년부터 91년까지 유보기를 걷습니다. 30년간. 그러니까 30년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는 게 바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부활해서 지금까지 만 30년이 지났죠. 근데 이 과정에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70년대 말부터. 특히 민주화 그룹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데 그 선봉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십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초창기의 지방자치는 지금 총장님이 강조했던 주민자치 중심의 이런 자치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단체장도 선출하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는 대의민주주의에 둔 지방자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시고 믿었냐? 지금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보면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발전하는 중요한 툴인데 그 툴의 가장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여야 간의 정권교체잖아요. 평화롭게 정권교체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건데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를 대통령이 쫙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공정한 선거가 과연 가능하겠냐. 뭐 지금은 우리가 어디 봐도 관권 선거란 말이 거의 없는데
70년대, 80년대 이런 선거 때만 보시면 관권 선거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관권 선거를 막아야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관권 선거를 막으려면 지방자치위원회 대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으로 1987년도를 계기로 지방자치가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1980년 1월 달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생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해 6월 9일 날 이한열 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60항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60항쟁을 계기로 노태우 대통령이 1980년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대국민 약속이죠. 한 11개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을 직선제로 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방자치 부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29일 날 제9차 헌법 개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방자치의 날 기념하는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연결이 되시죠? 자, 그러면 87년도에 헌법을 바꾸고 그해 이듬해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만 32년 만에 됐다는 게 1988년도 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이 87년, 지방자치법이 88년, 그러면 지방자치는 한 89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일피일 늦어집니다. 자꾸 미뤄집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든 카드가 뭐였었어요? 자꾸 미뤄지니까. 예, 1990년도 13일간의 단식입니다. 예, 그래서 90년의 단식 결과 여당으로부터 지방자치 시된 약속을 받고 그 이듬해 여기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신데 3월 달에 기초선거, 6월 달에 광역선거. 그래서 1991년 7월 1일 날 대막의 지방자치가 부활됩니다. 그때도 다 전면적으로 실시된 게 아니라 의원들만 먼저 하고 단체장은 계속 임명직으로 놨죠. 그리고 1988년도 법을 좀 이게 고치는 게 지금 과거 역사적 사명이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화민주당 총재를 하셨죠. 그때 협상단한테 뭐를 주문했냐면 내무부가 이 지방자치법 안을 갖고 나올 텐데 당시 법률은 175개 조항입니다. 법률 조항보다 모두 완전한 법률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방자치의 단체장 선거, 의원 선거만 되면 다른 안들은 그냥 넘겨라.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다른 이슈 가지고 시간 끌지 마라. 그리고 빨리 지방자치 실시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선거를 통한 대표자를 뽑는 게 메인이었고요. 그 외에 많은 사안들은 내무부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단체장도 임명했고 여기 만 30년 만에 지방의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심지어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까지도 단체장한테 다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할 게 굉장히 많았죠. 예, 그 고쳐야 할 내용들을 만 32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가 해냅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 실시하는데도 가장 힘을 실었고 지방자치 일단 실시되고 나니까 이제는 권한이 너무 없다는 게 이제 현장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최초로 김대중 정부가 지방이양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분권 역사 20년인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바톤을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가 이어받아서 정부 여신 지방분권을 요청해서 최초로 지방분권 종합개혁이라는 걸 만들고요. 좀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가 만든 분권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보수당 정부가 이어지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기구는 만들었지만 지방분권보다는 지역 발전, 균형이라는 용어도 뗐죠. 이명박 정부 때는 떼서 이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시작된 지방분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30년 동안 정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어느 한 단락을 맺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 3월에 탄생된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또 새롭게 개정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에 설치가 됐고요. 설치되자마자 뭘 만드냐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 있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건데 지금은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종합계획을 만들 때 이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을 헌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게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서 5월달에 폐기되면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디로 반영되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중요한 업적을 3가지를 내는데 하나가 입법적 성과입니다. 아까 총장께서는 자치분권 6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법을 하나 더해서 자치분권 7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올 5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 주민투표법까지 해서 자치분권 7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2단계에 걸친 재당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든지 초강력협력시대 같은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얘기는 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추진 배경은 제가 이미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장 대의기관을 뽑는 데 초점을 줬던 지방자치법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상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법의 주어가 무슨 단체들이 다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장치의 중심의 지방자치를 여러분과 같은 주민 중심으로 옮기는데 기초를 놓은 게 우리 지방자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주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이 학문적으로도 2012년도에 썼던 이 개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문서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주민주권이라는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권이 중앙정부가 위임된 범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치권이 이제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1조를 보시면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실질화시켜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라고 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법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동구청에 하는 행정이나 의구심이 있으면 주민감사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대폭 삭감을 해서 각종 주민 참정 기구를 확대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권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치경찰 들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치경찰 업무라든지 또는 국제협력 업무 같은 새로운 범위 내에 자치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법률 내용 중에도 종전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그거를 법령의 범위에서 아니라는 용구를 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향후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법령에 적극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조례로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향후 자치권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 그동안 여기 오늘 의원님이나 의원 당선자께서 많이 와 계신데 지난 32년 동안 꾸준히 지방의회가 주장한
그 주장한 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권 독립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띄어낸 겁니다. 그래서 32년 만에 이제 지방의회가 돼서 아마 동구청도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 봐지고요. 또 그와 동시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제도, 정책보좌관 제도를 꾸준히 주장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책보좌관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도로 바꿨고요. 그 외에 100만 인상 도시의 특례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로 했고, 그러니까 권한도 많이 줬으니까 또 지방의회의 도덕성이나 책임성이 강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정계 공개 업무가 확대됐고 의무화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서 역시 혹시 기억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자치 관련 공약 중에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중앙정부의 중앙정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면 향후 중요한 지역정책은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이 국무회의라는 용어가 헌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헌법 개정안이 무산돼서 그 대책기구로 도입한 제도가 중앙지방협력회의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중요 중앙부처의 장관, 그 다음에 지방4단체 대표, 시도지사, 그 다음에 4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지역문제 종합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구 설치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이 됐고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다가 소개할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 5월 선거부터 광역은 20명, 기초는 15명 내에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장님이 연임되셔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시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조정 절차가 했다든지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에도 광주 전남을 통합하니 또는 광주 전남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니 이런 논의들이 이제 전개될 텐데 요 두 개 이상의 시군구나 시도를 통합해서 초강력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주체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에 걸치는 제도가 하나 도입됐는데요. 그게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집행기관의 단체장과 의회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뜻으로 움직이는데 향후 이제 우리나라도 기관 통합형, 제가 아까 시읍면자치를 1960년대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처럼 의회만을 구성을 하고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제도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는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의회는 단체장 대신에 행정 전문가나 경영자를 집행 책임자로 모실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는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선출직 공무원이 둘인데 로스앤젤레스 시에 가시면 선출직 공무원이 우리도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차별돼서 참 눈에 띄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집행부에 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지금 단체장이 감사관을 임명하잖아요. 근데 로스앤젤레스는 그 회계감사관이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행위가 이루어지고 돈 재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자동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회계감사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감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는 이제 막 출발했지만 미국 같은 데 가시면 판사나 검사, 특히 지방 조례를 다루는 판사나 검사는 이게 다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판사, 시검사, 회계감사관 이런 제들이 별도의 선출직 공무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체장이 갖고 있는 집행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제도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후속 법률이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정 제도의 중요한 제도로서 주민조례 발안법이라는 게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도입됐고
그 제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단체장한테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청구를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고, 여러분들이 발의를 하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하는 발의하고는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발의하시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걸 1년 안에 심의를 끝내든 2년 안에 심의를 끝내든 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주민 발의를 조례를 발의하면 그 발의안은 반드시 1년 안에 심의를 끝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굉장히 존중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임기 만료가 돼서 처리되면 완전 자동 다 폐기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주민조례 발의가 동부청에는 없겠지만 혹시 지금 발의된 조례안이 있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7월 1일부터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자동 다음 회기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 발안 제도가 주민들의 참정 제도에 크게 기여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갑자기 안 되네. 안 넘어가는데? 자, 그게 되네. 됐네. 다음 장. 요거. 됐어요? 요게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까요? 네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치분권,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중요한 지역정책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방지방협력회의를 위해서 통과되고, 논의되고, 그 다음에 한 근거가 여기 보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만 32년 만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날 발효됐습니다. 그날 3개의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 하나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고 또 하나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조례 발안법입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가 2022년 1월 13일 날 이미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석자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시도지사 협의회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관련 장관 부처들이 모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지역정책을 심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로 될 거라 이렇게 봐지고, 이거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에 도입됐다는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75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데 권력기관이 분산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가경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32년 만에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하는 그 느낌이 잘 없어. 이 체감도에 관한 그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자치교육이고 하나는 자치경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분야잖아요. 그거를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로 보완이 됐고, 그럼 뭐가 바뀌었냐?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기관 명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바뀐 거는 광주경찰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 경찰청 앞을 지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기구 명칭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광주광역시 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이라는 용어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이죠.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이 2022년 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떨어지는 게 뭔 의미냐? 첫 번째 의미는
지방자가 붙어 있는 행정기구의 이름은 다 이게 중앙기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이런 지방환경청, 이게 다 지방자가 붙어 있는 건데 이건 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떴다는 말은 이제는 경찰청은 종전과 같은 중앙기구가 아니라 현재는 반중앙, 반지방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경찰청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합니다. 다만 그럼 뭐가 차이냐? 국가경찰사무를 이행할 때는 중앙에 있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요. 자치경찰사무를 할 때는 광주광역시 내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지역경비, 즉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밀착 관련된 치안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대 파출소가 수행하는 사무의 80%는 자치경찰 사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냈다는 거고요. 그 자치경찰을 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방일괄 이항법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걸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기 문제 일괄법이라는 겁니다. 일괄법.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면 중앙권한이 한 6만 5천 개의 단위 사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만 5천 개의 단위 사무. 그 단위 사무 중에 한 2만 개가 자치사무고요. 4만 개가 국가사무인데 그 단위 사무를 이렇게 심사를 해서 그 단위 사무를 넘기려면 그 단위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한 1000개의 사무를 넘긴다 그러면 1000개의 법률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1000개의 법률을 고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하니 하나의 법률 속에 그걸 일괄적으로 담아서 통째로 넘기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일괄법이라고 하는 법이고요. 그런데 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률이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법률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괄법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야가 대승적인 합의를 해서 16개 부처 400개의 사무를 담고 있는 단위 법률을 만들어서 최초로 일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일괄법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일괄법 통해서 400개의 사무를 동시에 넘겼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무를 넘기니까 뭐가 쉬우냐면 비형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일괄법을 통해서 지방 분권하니까 종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혹시 수도권이나 또는 아니면 어디에 사시든 간에 내가 고향은 비록 돌아왔지만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정액을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금 환급이 되고요. 10만 원 넘게 기부하시면 그 1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한 16.5%를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게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외의 시군, 시도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향기부금법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법이 올해 5월 달에 통과된 법이라 이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 또 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좀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뀌었냐? 우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19세에서부터 18세로 한살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자들이 대상자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종전의 중요한 한권을 주민투표에 붙이면 주민투표가 가게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가 개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하지를 않으면 이게 여러분이 투표하신 걸 개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투표법은 그 개표 요건을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가결되려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2,500명 이상이 투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00명 중에 50%, 그러니까 1,250명인가요? 그러니까 1,250명만 가결되면 주민투표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250명. 어떻습니까? 많이 쉬워졌죠? 그런데 이게 쉬워진 게 또 하나의 문제, 좀 이슈를 일으켰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곳곳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이제 계획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 대상지 중에 하나가 과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천 시민들이 반대했죠. 근데 과천 시민들이 또 뭐가 화가 났냐면 시장이 반대를 안 한다는데 화가 났습니다. 왜 시장은 앞서서 공공주택 짓는 거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당신은 왜 침못 지키냐. 그래가지고 그분을 소환하려고 소환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주민소환법이라는 걸 막 심의하고 주민투표법 논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법은 통과되고 주민소환법이 통과 못된 게 10,000명 유권자인 동네에 2,500명 투표해서 1,250명을 찬성하면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1,250명을 소환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과연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거냐. 이래서 지금 주민소환법은 지금 계속 심의 중이고요. 하도 주민투표법만 통과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에게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제도가 출발됐는데 그 특례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지금 쭉 100만 이상 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영된 내용을 지금 여기에 이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단계에 거친 재정분권을 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 강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특히 재정분권 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국가도 좀 재정 안정성이나 재정 건전성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일체온을 지방으로 넘기는 일이라 굉장히 어렵고, 근데도 자치분권위원회 했던 문재인 정부는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맞춰 6대4까지 가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6대4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2단계에 걸친 지방 재정분권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소비세 10%를 인상을 해서 기존의 11%에서 20%로 옮기면서 8.5조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2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5.3%, 4.3% 또 해서 4.1조 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12.8조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이거 외에 지역소멸지역에 대한 지역소멸 대응금이라는 거 1조 원이 확보가 돼서 지방재정이 내년도에 이제 2단계까지 완료가 되는데 2단계 완료가 되면 13조 8조 원이라고 하는 지방재정이 확신이 돼서 종전보다는 지방재정 여력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대3까지는 이루어지는 못하고 72.4대 27.6이라고 하는 즉 3대1에 매우 근접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은 주 배분 대상을 시도로 하지 않고 원래 이게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게 시도세거든요. 시도에 배분하는 것보다도 시군구에 배분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기초 레벨에서는 내년도 많이 되면 종전보다도 많은 재정 수입이 있다 이렇게 기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책적 차원에서 3가지 제도가 도입됐는데 하나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제도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중앙부처가 만드는 모든 법령은 행정안전부나 자치분권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 내용이 우리 사전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겁니다. 각 부처가 만든 법률이나 법령이 자치분권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나 우리는 시정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한 3년 동안 4,435건의 법령을 심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한 180건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자치분권이나 지방이양이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노력이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사전적으로 자치분권에 위배되는 일은 이제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제도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시군구, 시도의 행정구역만 갖고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안물을 위해서 초광역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 내지는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논의라든지 또는 뭐 자치구 몇 개의 자치구나 몇 개의 시군과 동시에 추진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특히 요즘에는 메가시티를 통한 우리 광역 협력이 논의되는데 이런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법 속에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넣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좀 저희들 지방자치 분권특별법에 보시면 주민자치를 구성할 수 있고 주민자치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시범 실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해서 그걸 일반법에 담으려고 했는데 당시 야당의 반대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그대로 있어서 2013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39개였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해 때 보시면 이게 한 전국에 1000개, 지금 전국의 시의면이 한 3,300개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지금 동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의 뭐 리도 좋고요, 아니면 동네 자치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주민자치 속에 포함되는데 지금 제도로서의 주민자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동 자치보다 또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자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쭉 해왔는데요. 그 주민들의 인식을 보면 민주적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국민들은 긍정 50.3%, 부정이 한 20%인데요. 정책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 70%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하는 자치분권 7법이 이루어지기 전에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자치분권 1.0 시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자치분권을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하는데, 자, 그럼 뭐가 다르냐? 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뀐다는 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1.0 시대에는 최소한도 이 관청의 눈높이를 주민들의 눈높이로 낮춰지고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특히 우리 정권 교체를 통한 지방자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게 앞이라면 향후에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질화,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봐집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의회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도 더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고요. 특히 중앙지방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적 동반장관계가 더욱 강화돼서 특히 지역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가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자치의 재개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질화에 관심이라는 거고, 단체가 주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라는 거고요. 주민 발의도 간접 발의 제가 말씀드렸죠. 단체장한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였다면 이제는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가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이제는 주민주권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배분도 주로 중앙정부가 많은 사무를 갖고 있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가급적으로 뭐 경찰 사무 등등에서 지방으로 많이 넘기는 거고, 국세 지원에서 지방세를 많이 확충하고, 종전에는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써왔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도 자치단체가 헌법적 용어죠. 이 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시키는 일만 잘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방정부란 말은 지방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단체 시대에서 정부의 시대로 갔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특히 의결기관의 독립성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해져서 이제는 단체장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상당히 이제는 상호 대등한 상호 협력, 경제 균형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강송에 대한 또 말씀드렸는데 획일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로 갈 수 있고 요거를 누가 결정하냐? 주민투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 분리형보다도 다른 기구를 하겠다 하는 걸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 권리도 커졌고 또 지역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지방관계도 지도 감독 등 상하관계였다면 앞으로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지역의 무시들이 이제는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 중심으로 창의와 다양성이 강조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맞물려 책임이 강화되고 중앙지방이 수평 대등한 관계를 통해서 자치분권의 실질화가 제 민선 8기에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제가 아까 누님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될 거고 특히 지역 정책도 지금 각 지역에는 지역 소멸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좀 유연하게 가야 되겠다. 또 민선 8기에도 자치분권에 대한 자치권 확대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특히 지역 중앙지방 간 지역자치 간의 연계 협력이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특보법이 통과가 됐고요. 주민소환법도 아마 조만간에 통과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환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것만 잘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위 주민참여 3법이라는 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 주민참여 3법이 완성이 되면 단체장 지방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또는 지방자치와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정치가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실실화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게 주민참여 활성화 측면이고요. 자, 유연한 지역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인구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에서 결정하는 모든 교부세들이 지금 정주인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가까운 나라에서는 교류인구, 관계인구, 정주인구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유연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 2달 됐죠? 6월 달에 한 달 됐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우리나라도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인구가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생활인구라고 하는 유연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지역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유연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활인구가 뭐냐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 또 외국인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도 생활인구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부세 같은 거 산정할 때도 생활인구를 쓰게 되거나 또는 특례를 부여할 때도 이거 쓰게 됐으면 종전하고는 다른 형태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치행정조직권, 입법권이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또 이런 노력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특히 자치재정권도 국세지방세 비율이 지금 7대3에 근접을 해서 7대3으로 가고 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자, 그럼 끝으로 협력, 중앙지방 협력은 물론이고 또 지역 간의 또는 단위사무물 협력은 물론이고요. 또는 복합사무 등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좀 나은 행정소비가 가능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 간의 협력 사례에 대한 이게 이제 2022년 1월 13일 날 열렸던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 양산과 김해시에 있는 그 복합시설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요. 혹시 제가 한 말씀 중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몇 분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고 싶어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치분권 발전의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 우리 동구가 그 그려내야 할 자치분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되어주신 뜻깊은 강의를 마련해주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수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예, 대빈 여러분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서 잠깐만 무대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